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5시 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관련 소식들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내외빈을 비롯해 시민 4만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 입구부터 걸어가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취임식장에 도착해 무대 단상이 아닌 국회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동서 화합을 강조하는 의미로 대구와 광주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후 객석 중앙 통로를 따라 180m 정도를 걸어가며 시민들과 손을 맞대며 인사했습니다. 단상에 도착해서는 임기를 끝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내외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옆에 서서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민 영웅으로 선정된 천안함 생존자 등 4명의 국민 은혜로 본 행사가 시작됐고 취임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 대통령은 약 16분에 걸쳐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했고 청와대 개방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취임식에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한 아리랑 등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민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며 임무 교대를 마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구로 다시 걸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건넸고 국회 앞에선 잠시 차를 멈추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성장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반지성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이 숨쉰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 공동체 모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했고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려면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내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모두 35차례에 걸쳐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우리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빠른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난제들에 직면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각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 서울 용산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3번의 타종으로 국민대표 20명이 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지하벙커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며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후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참배로 오늘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자택 앞에는 오전부터 주민과 지지자들이 모였고 윤 대통령은 주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며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개혁과 국민통합 등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동행했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며 임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사절을 연이어 접견하며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민철 기자.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는데 취임 후 첫 결재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호 안건을 결재한 건데 국회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조속히 해달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 국방, 환경, 고용, 농식품, 해수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 임명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취임식에 참석했던 각국 축하 사절단을 상대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에모프 해리스가 이끄는 미국 축하 사절단을 접견해 한미 협력 강화의 뜻을 담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접견했는데 하야시 외무상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국회 경축연회에 참석했는데 곧 집무실로 돌아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집에 돌아오니 안도감이 든다.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취임식 참석을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귀향열차를 타기 위해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환송하려 서울역으로 몰린 지지자들에게 퇴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임종석,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도착한 울산 통도사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면서 행복하다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잘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차를 타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께 전입신고 드린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돌아올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짧은 인사 뒤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에게도 온라인 편지를 보내 이제 평범한 시민이자 평당원으로 돌아가 국민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당이 어렵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첫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청와대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국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는데요. 청와대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변화를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민 품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신하는 청와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 이름을 바꾸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지난 70여 년 동안 대통령의 공간으로 사용됐던 청와대 주소입니다. 푸른 기와가 덮인 이 건물이 바로 어제까지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됐던 청와대 본관입니다. 청와대라는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사용됐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무대라는 이름이 독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건물의 푸른 기와에서 따온 청와대로 바꾼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청와대 공간을 바꾸답니다. 청와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구 본관을 대신할 건물을 짓고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52년 전 일제가 총독 관사로 지은 이 협소한 집을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재로 지어진 청와대의 새로운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의 당당한 나라를 이룬 보람을 나누며 사실 집무실 이전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초기 빈번하게 등장한 공약이기도 한데요. 비용과 경호, 국회 승인 등의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청와대와 그 인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폐쇄됐던 인왕산과 청와대 인근 도로를 개방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 개인 관람을 허용해 본관 앞까지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악산 숙정문과 신무문을 개방하고 북악산 성광로 구간도 시민들에게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누리던 것을 어느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막아버렸는데 그걸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려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열었고요. 북악산 북측 탐방로 구간도 개방해 54년 만에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조금씩 더 개방돼 가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우리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마련되면서 청와대의 상징성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청와대, 의미가 바뀌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산 집무실의 명칭은 아직 미정입니다. 국민 공모로 뽑히게 되는데요. 국민의 집, 국민관, 애민관 같이 국민을 넣은 이름들이 후보로 많이 추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지난달 21일 개성공단에서 불이 났고 며칠 후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구두로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개성공단의 한 공장 건물에 버스 9대를 정기적으로 주차해왔다며 북한이 남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 공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북핵 대응을 두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등 21일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역 안보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가장 시급한 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한미 공조가 지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동맹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의 본질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ad a chance to already meet with some of the transition officials, some of the incom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미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firml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peak with a unified voice to oppos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weapons by the North. 미국은 지난 7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지역 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전군 주요 직위자 회의가 내일 개최됩니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내일 취임식을 마치고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이어 주요 직위자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직위자 회의는 각 군 총장과 작전사령관급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합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책을 논의하고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사로 일본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온 것은 4년 만인데 취임식이 끝나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갈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취임식 후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났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일 정책협의단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친서의 답신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약 4년 만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취임식에 앞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태도를 바꿀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일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국민의힘이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계양을의 윤형선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는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강원 원주갑에는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단 줄었지만 감소폭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신고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49,910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오늘은 소폭 줄어든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징검다리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활동량이 늘어난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 감소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감소세가 정체되거나 또는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 19개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됐고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7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강조해온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논의를 어떻게 결론낼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도진 전 IBK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전 은행장을 상대로 해당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판 것인지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2019년 4월 펀드를 운용했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2,500억 원가량의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등 서방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략군에게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나치에 비교하며 이번 침공이 서방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Опасность росла с каждым днем. Россия дала упреждающий отпор агрессии. Это было вынужденно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전술핵 사용이나 전면전 선언 등 우려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기대했던 전쟁 종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히틀러 정권의 끔찍한 범죄를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고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Нема кайданів, які зможуть скувати наш вільний дух. Нема окупанта, який зможе прижитись на нашій вільній землі. Нема загарбника, який зможе панувати. 전승기념일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의 EU 회원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국 지위를 받는다고 해도 정식 회원국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6거래일,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020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600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25포인트 내린 2,596.56에, 코스닥은 4.7포인트 밀린 856.14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고 그에 따라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주요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에 코스피도 장 초반 2,550선까지 추락했으나 오후장 들어 개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중국 증시도 회복세를 보인 영향으로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수요 위축 우려로 6%나 급락한 가운데 S오일 등 정유주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매수 물량을 늘리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른 1,276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꽤 더우셨죠. 중부지방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한낮에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동두천에서는 26.7도, 서울도 한낮에 26.3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전남 남부와 제주에 5mm 정도가 예상되고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 전남 북부에서 빗방울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계속해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15도, 청주 15도, 전주 14도, 진주 12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에서는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춘천 25도가 되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에서는 대구 26도, 광주 27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제주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특집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